네,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시기든 간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미국은 착한 경찰, 유럽은 나쁜 경찰, 역할 분담으로 푸틴의 목을 조르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설계한 건지 아니면 일의 순리상 일이 흘러가다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최종 타겟은 베이징이 됩니다. 오늘과 같은 이야기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 평화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죠. 베를린 회의에서 가닥이 잡혔습니다. 월요일 날입니다. 베를린 회의는 유럽이 주도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젤렌스키의 바로 왼쪽에 그 위트코프, 그리고 그 왼쪽에 쿠시너, 미국 쪽도 참가를 했습니다. 미국은 마지못해 우크라이나에게 나토와 비슷한 안보 제공, 뭐 이런 것을 내놓은 것처럼 모양이 잡혔습니다. 실제로 마지못해 내놓은 건지, 이게 처음부터 기획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결정된 건 뭐냐면 유럽 다국적군이 상시 주둔한다. 그 다음 미국의 감시 정찰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전쟁이 나면 미국이 개입한다. 단 영토 할양에 대해서는 구체적 결론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평시에도 80만 대군을 양성 유지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젤렌스키도 뭐라고 말을 하냐. 확실한 안전보장 장치가 주어지면 영토 할양도 생각할 수 있다. 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크리미아라든지 돈바스 같은 데는 러시아계입니다. 뭐 크리미아는 러시아인들의 그런 섬이고요. 그게 군사 기지니까. 돈바스는 러시아계죠. 언어도 러시아어를 쓰고. 젤렌스키는 미국, 유럽, 우크라이나가 동의한 이번 평화안을 푸틴이 거부한다면 미국은 더 많은 무기를 우크라이나한테 제공해야 된다. 여기에는 장거리 타격 무기, 토마호크를 얘기하겠죠. 그것도 포함한다. 또한 미국은 더 가혹한 제재를 가해야 된다. 이는 이제 중국을 겨냥한 2차 제재까지 이야기하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평화안이 이제 우크라이나, 유럽, 미국 사이에 틀이 잡힌 거기 때문에 공은 푸틴한테 넘어간 겁니다. 푸틴이 이 공을 받으면 평화가 오는 거고 안 받으면 이제 불길이 확 번지는 그러한 어떤 기로에 지금 접어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독일 메르츠 수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이후 처음으로 휴전 가능성이 보인다. 메르츠는 항상 휴전 우선 그리고 세부적인 건 나중 이런 그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건 현실적인 얘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도널드 터스크 폴란드 수상은 서방이 처음으로 한 팀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다시 전쟁을 일으키면 반드시 미국이 개입한다는 것을 러시아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미국이 안보 제공에 참여한다는 것을 미국 책임자의 입에서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트코프 대표가 안보 제공하겠다라고 직접 개입하겠다라고 직접 이야기했다는 뜻이죠.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모두 한 팀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게 터스크의 말이고요. 그러나 이래서 평화가 오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울프 크리스터슨 스웨덴 수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전보장안은 보다 명확하고 보다 믿음직스럽게 됐지만 영토 문제는 아직 구체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게다가 러시아가 과연 평화를 원하는지조차 의심스럽다. 푸틴이 평화를 원할까?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위트코프는 이번 제안 이거 날이면 날마다 있는 제안 아닙니다. 이런 프로포절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는 게 항상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바람 잡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구동료 불탁 말씀 여쭈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다가 헤이그에서 유럽 국가들이 모여 전쟁배상금위원회 발족을 위한 회의를 했습니다. 오늘입니다. 12월 16일입니다. 우크라이나 국제전쟁배상금위원회 International Claims Commission for Ukraine 구성원칙 채택을 위한 외국 컨퍼런스 회의. 아이고 무지하게 길죠. Diplomatic Conference for the Adoption of the Convention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ims Commission for Ukrain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회의의 정식 명칭이. 그래서 내달쯤에 이 국제전쟁배상금위원회가 만들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화는 평화고 깽값은 물어야지 이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이 이렇게 이건 미국이 참여 안 했어요. 유럽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나쁜 경찰이고 미국이 좋은 경찰이고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푸틴한테 야 이런 제안 이 정도 제안에서 막은 거 우리도 힘들었어. 이 정도 제안도 이거 날이면 날마다 있는 제안이 아니야. 야 푸틴아 너 빨리 패받아라.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미트코프 얘기는. 예. 게다가 이제 중요한 변화들이 있는데요. 전쟁의 와중에서 잠수 드론이 출현했어요. 원래 이제 그 수상정 드론으로 공격을 했었잖아요. 이걸 씨베이비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름을 붙일 때 서브시베이비라는 애가 출현했습니다. 그걸로 러시아 잠수함을 파괴했죠. 잠수 드론에 의한 잠수함 파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 러시아의 흑해 그 제해권이라 그럴까? 이게 사실상 이제 무력화돼 간다. 이걸 뜻하겠죠. 이 러시아 잠수함은 뭐 모델명도 깁니다. B-237 그 로스토프 나도누호라는 애는 23년 9월에 순항 미사일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 후 어떤 공격에 의한 것인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24년 8월에 부두에서 침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잠수 드론에 의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런 잠수함들이 그러니까 로스토프 나도누하고 요번에 침몰된 거하고 이 둘 다 이제 굉장히 그 악랄한 짓을 하는 잠수함들인데요. 흑해에 배치된 칼리브르 미사일 발사 가능 잠수함 4척 중 2척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의미심장하죠. 그러면 칼리브르, 영어로 캘리버인데 이게 어떤 거냐. 예, 러시아판 토마호크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탄도 500kg급이죠. 사거리는 220km에서 2500km 정도 되고요. 지금 이제 칼리브르를 발사하고 있는 건 잠수함이 아니고 여기 이제 그 자료화면은 이거는 저기 수상함입니다. 수상함에서 지금 칼리브르 발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민간 목표를 노린 악랄한 공격의 최선봉을 서왔던 애예요. 칼리브르 미사일이. 근데 그게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경우가 있었다고요. 칼리브르 미사일 발사 잠수함 4척이 흑해에 배치되어 있는데 하나는 24년도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수중 드론에 의한 건 아니고 24년도에 부두에서 작살났고 다른 하나는 이번에 수중 드론에 의해서 서브시 베이비라고 이름 붙여진 수중 드론에 의해서 작살났습니다. 또한 이 와중에 이제 쿠피안스크 방어에 성공한 거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대규모 공세를 해왔었죠. 북부의 아주 중요한 그 교통 요충지입니다. 쿠피안스크. 그걸 이제 러시아가 먹었다라고 항상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그러나 실제로는 우크라이나군 반격에 의해 러시아군이 패배를 했고 그 쿠피안스크 공세에 나섰던 러시아군이 지금 고립돼 있다라고 지금 그 군사 소식통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12일 젤렌스키가 쿠피안스크 전선에 가서 담화를 했습니다. 직접 방탄복 입고 직접 들어보시죠. Today I'm in the Kupiansk sector with our warriors who are getting the job done for Ukraine here. The Russians kept going on about Kupiansk. The reality speaks for itself. I thank each of the units, everyone who is fighting here, everyone who is destroying the occupier. 네. 그러니까 이제 쿠피안스크 방어에 성공을 했고 러시아 공세를 격퇴를 했고 그 다음에 수중 드론에 의해서 러시아의 칼리브르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 4척 중에 이미 한 척 침몰돼 있었고 두 번째를 침몰시켰고요. 수중 드론의 침몰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에는 그러니까 유럽 주요 국가들 또 미국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참여하는 평화안의 골격이 잡혔어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헤이그에서 유럽 주요 국가들과 젤렌스키가 만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국제전쟁배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틀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막바지로 가고 있는 거죠. 예, 챕터가 최종 챕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확 붉어지는 형태로 나올 건지 아니면은 러시아가 평화안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나올 건지 이건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중국이랑 관계가 있는데요. 푸틴이 과연 전쟁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전쟁을 그만두면 최악의 정치 위기입니다. 뭐 얻은 것도 없는데 나라는 작살 났고 경제 파탄 났고 뭐 다시 이제 그 유럽과 관계를 맺기도 어렵고 유럽에 에너지 팔아먹던 좋은 시절 다 지났고 너 뭐하러 전쟁했냐 이제 이렇게 얘기 듣는 거지. 스탈린은 죽을 때까지 스탈린이 53년 3월에 죽었습니다. 6.25 휴전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6.25 휴전은 스탈린이 죽고 4개월 만에 휴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6.25와 우크라 전쟁은 거울 이미지입니다. 좌우가 바뀐.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바뀌었어요. 6.25의 최종 배후는 소련 스탈린이었고 실행부대는 중국 모택동입니다. 김일성은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건 불과 뭐 30 몇 살짜리야? 6.25 때 38살짜리예요. 소련군 88 국제여단 대자 출신. 그런데 우크라 전쟁에서는 최종 배후가 중국 시진핑이고 실행부대가 러시아 푸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우크라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게 뭐 이왕 뭐 유럽과 뭐 척질 거 다 척졌고 미국과 척질 거 다 척졌는데 뭐 우크라 전쟁 빨리 끝나는 게 뭐가 좋겠어요. 좀 매운맛 좀 차지해 보여주는 게 좋지 뭐 이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또 시진핑도 역시 똑같이 만약에 우크라 전쟁이 맥없이 끝나게 되면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시진핑에 대한 공격이 또 인민해방군에서 시진핑에 대한 공격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커요. 스탈린이 죽어야 전쟁이 끝났듯 시진핑이 그만둬야 전쟁이 끝날까요? 글쎄요. 하나 분명한 것은 전쟁이 붉어져 가지고 2차 제재를 맞으면은 중국이 거의 뭐 멍이 많이 들죠. 그 길로 가든 혹은 전쟁이 끝나서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푸틴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진핑한테 그 정치적 책임의 불길이 번지든 이것은 기본적으로 최종은 결국 베이징으로 파도가 밀려가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